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이 생산 차질을 빚게 돼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란 의견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는데 지난주 개각으로 극우 성향이 강해진 일본 내각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최고 경영자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소송전이 시작된 이후 첫 만남인데 양측이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와 더불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판정을 받아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구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이번 결정이 타 지역 케이블카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피격되면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일부에선 국제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 초반부터 배럴당 19.5%나 오른 72.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간 상승률로는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전력 비축유 규모는 6억 6천만 배럴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정부도 석유 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국제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시설 복구 속도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다며 사우디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사우디산 원유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축유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 급등은 불가피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 정치 안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란, 미국 이런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세계 경제가 중동발 유가 불안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 전에 일본을 수출 우호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이번 주 안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착구성 같은 거는 뭐 다 끝났고 관보 개제 요청 해가지고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요 사이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이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 지역이 1, 2로 세분화되고 이때 일본을 가의 2지역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의 포괄 수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별 수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이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본과 같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수출할 때 수출 관련되는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함으로써
일본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에 비과세 대상은 없는지 확인해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세금 징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모두 32만여 명.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혹은 토지 중 종부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신고해 과세를 면하는 절차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실소유 임대주택이거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분이 5%를 넘거나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달라 하면은 저희가 이청을 받고 그걸 따져봐서 된다 그러면은 저 연말에 할 때 제외를 하는 거죠.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존에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바뀐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수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한 환경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요? 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는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지만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의미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천까지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으로 행정 절차가 중단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보완 과정까지 거쳤는데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 뭡니까? 네, 양양군은 올해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7차례에 걸친 논의와 환경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과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지형 변화 등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케이블카의 안전성 문제와 탑승객 구조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오늘 양양군에 통보됐는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올해도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취업한 청년들은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신청 기한이 입사 후 3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가 신청 기한을 2배로 늘리고 예산도 증액했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카페에 취직을 내년으로 미룰지 고민 중이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말까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구직자들은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려는 청년들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부하면 1,600만 원의 목돈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됐습니다. 내년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신청 기한이 입사 후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올 하반기 입사자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600만 원을 길가에서 줄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차라리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정부는 신청 기한을 6개월로 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나면 올해 7월 입사자도 내년 청년 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년도 하반기 취업자도 20년에 가입이 가능한 걸로 현재 제도 개선안은 되어 있고요. 정부는 내년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을 2천억 원가량 추가 편성하고 지원 형태를 2년형으로 통합해 14만 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오늘 언급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이상 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가계 소득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분기 모든 분야의 가계소득 증가가 나타났고 1분기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춘 것은 정부 정책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계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와 부품에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상황과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약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일 미국 몽고메리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엘라베마 생산 범인의 설비 개선을 위해 2억 9,3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베개와 여성 속옷, 소파 업체 8곳의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들 업체가 제조 수입한 가공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인 연간 1밀리시버트 이상의 생활 방사선이 확인돼 수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12,9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신고 감소는 피해자들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며 휴대폰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도 발행과 양도, 권리 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제도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배터리 분쟁 LG, SK 첫 회동.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둘러싸고 국제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인력을 빼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며 LG가 SK를 상대로 소송을 건 지 5개월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국내 대기업 두 곳이 이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만났습니다. 좀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은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양측 최고 경영자가 만난 만큼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이 끝났습니다. 네. LG와 SK 둘 다 입장문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웠다는 후문인데요. 대화에 물꼬를 텄다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협상에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이번 만남의 배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고 또 재계 3, 4위간 출혈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국익이 훼손된다는 우려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오늘 CEO 만남에 동석을 하려고 했으나 막판 고심 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게 LG화학이라고 들었습니다. LG화학에선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재발 방지 이 약속이라든지 보상 방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두 회사는 이 대화는 별개로 양측의 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송을 건 사유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이전에 배터리 기술을 둘러싸고 생긴 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앞으로 대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계속 원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술을 특정하고 있거나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상 방안을 언급을 한 만큼 앞으로 대화는 이어가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없으면 추가 소송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여전히 견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갈등이 봉합되려면 향후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냐입니다. 우선 양측 모두 다음 만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측이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각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결국 그룹 총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결심을 해야 비로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막판에 산업부가 이 대화 자리에 끼려고 했지만 막판에는 이제 마음을 돌려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향후 결정적일 때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변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전이 아직 대화로 가느냐, 확장이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대화가 됐건 소송이 됐건 사태가 장기전 기류로 흐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재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발언 내용도 깜짝 놀랄만 했지만 홍 부총리의 소신 발언이란 점에서 정부 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인지 경제부 취재기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홍 부총리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비공개로 방문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방문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 대응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유예를 시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계도 기간 검토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 부총리가 갑자기 주 52시간제를 언급한 이유, 좀 역시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주 52시간제가 이제 시행되는 게 100여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주 52시간제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조 9천억 원에 육박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 중소기업의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와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담 또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패싱론까지도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추경 편성 검토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이를 번복했고 아시는 것처럼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이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또 증권거래세 인하 같은 사안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이 경제 사령탑 자리에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근 행보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서 볼 수 있는 사안 중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논란 상황에서도 홍 부총리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홍 부총리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신중론을 좀 보였는데요. 이처럼 관계부처 간 엇박자 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또 여권에서 신중론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자신의 좀 소신 발언을 하고 소신을 지키면서 최근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 석유 생산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핵심 시설들이 드론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석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장 원유 수입의 30% 정도를 이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우디 사태 왜 일어나게 됐는지 국제관계 또 군사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연결할 텐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보도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들이 드론 공격을 당했는데 센터장님, 먼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이라고 하는 아람코, 그 주요 시설 19곳 정도가 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석유 생산 능력이 약 50%가 중단이 됐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우려인데 이거는 이 공격과 관련해서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기들이 직접 공격을 했다.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후티 반군이 아니라 이란이 결국 배후에서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또 사우디와 이란 전반적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드론이 1000km 이상을 날아와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드론이란 게 벌써 무기화되고 있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이 레이더 추적 또 격추 자체가 어려운 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실시 말씀하신 대로 이 드론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보면 특히 이제 정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던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드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 목적 외에도 공격 목적, 또 인간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수색 정찰, 이런 목적으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후티 반군이 주장하는 이 드론이 과연 지금 일부 보도에는 거리가 약 10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숫자가 10대밖에 되지 않고 또 거리도 그만큼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격의 이 기습 효과라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은 공격식대로, 방어는 방어측대로 상당히 이 피하고 또 막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아직 이번 사건 또 배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이 네. 예멘 반군은 스스로 공격의 배후라고 밝히고 있고, 반면 미국은 이란을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이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란의 이 개입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은 대개 세 가지의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멘 같은 경우 이제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군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정부군은 수니파,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있고, 후티 반군은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수니파와 이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핵과 관련된 이란과 미국 또 EU를 포함한 이 합의가 결국 깨짐으로써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란이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한다든지 주요 국가의 유조선을 억류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사태로 이 미국은 산유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좀 얻게 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더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우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무인기 격추됐을 때 이 미국이 공격을 고려했다가 이 여러 인원들이 이제 희생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놓고 아마 신중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걱정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입니다. 이 미국은 이미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바가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센터장님, 네. 이번 이 사태로 이 중동 무력 분쟁 가능성이 좀 커졌고, 미국이 파병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란이 뭐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에 동참해 줄 것을 즉 적극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중동 지역에 파견한 청해 부대를 그럴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그런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안보적, 경제적 그런 영향들을
염두에 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격받은 사우디의 석유 시설들, 세계 원유 공급의 젖줄이라고도 불리죠. 지난 1991년 이 걸프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라는 외신 보도들도 과장이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 맥락에서 당분간 세계 각국이 석유 공급 쇼크를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분간은 그런 피해를 좀 피하기 어려운데 물론 단기간은 일정 부분 비축량을 좀 풀면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사우디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이런 드론 폭격이 또 있어지거나 예. 다른 지역에도 산유국들에게 이런 공격이 가해지게 되면 결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어떤 국제적으로 불안한 정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번 공격 이후에 예.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는 약 한 6%, 17% 이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석유 공급하는 그 시장에서도 약 15%가 상승을 했고요, 유가가.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일정 부분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근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비축률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오일 쇼크의 우려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디발 악재에 커지는 이 오일 쇼크 우려, 서 교수님. 그럼 당장은 이 산유국들의 전략 비축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하는 겁니까? 예, 미국의 그 SPR이라고 하죠. 전략 비축유. 그게 사실은 그 유가의 급등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이제 비축유인데요. 각국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략 비축유 방출도 고려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유가가 오르는 요인이 사실은 공급 차질 때문에 오르는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공급 차질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오펙 산유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가 실제로 그 여유분을 갖고 있는 한 2억 배럴이 있고요. 그러니까 2억 배럴 퍼데이, 2억 배럴 전체 배럴 보유하고 있는 2억 배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오펙 국가들이 그 잉여 생산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차질이 생겼을 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 2,940만 배럴 퍼데이 하루에 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전체 그 쿼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비중이 한 35% 돼요. 예.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사실 오펙 생산 쿼터를 늘릴 수 있는 잉여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유전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생산력이 늘어나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석유 수요가 줄고 있어요.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줄기 때문에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석유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급 차질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불가피하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우디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펙 생산 능력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또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2차 또 3차 공격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피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의 주체로 지목하면서 중장기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 교수님,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실 이란과의 충돌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란과 핵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EU나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켰고요. 예. 심지어 지난주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상황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이란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적으로 막는 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미국의 요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실제 이게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정유 시설이나 아니면 정유를 정제하는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예.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란이 2차, 3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국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번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을 미국이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해서 혹시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의 확전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대화로 풀리지 않고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는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압박도 그렇고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을 흔들려는 움직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경우도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럼 이란이 하겠습니까? 저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우방국이나 아니면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 않으면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우방국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을 또 압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빨리 풀으라고. 그런 부분. 또 지난번에 유조선 4척을 이란이 밀수와 해사법 위반 등의 연구로 억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이란이 아주 체계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본인들 이란은 그렇게 본인들이 공격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예멘 반군의 공격이라고 하면 이란이 일정 부분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태도를 이끌어내서 본인들의 핵 협상이 지속되게 만들고 또 미국이 본인들의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행동에 개입했을 가능성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우디에 대한 원유 공급망 타격이 이란의 전략 카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유가 리스크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위협이 될 게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 교수님, 이 여파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유가 리스크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언급이 되다가 최근에 유가가 50불에서 60불 정도 안정화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노출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석유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석유라는 거는 미래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선물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미래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해 보는 건데 미국 그 나이맥스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이제 WTI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라는 데서 투기적으로 얼마나 그 수요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일종의 비상업적 거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지금 점차 늘어나는 거는 미래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징조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WTI 가격이 지금 현재 그 전일 대비 한 5불 이상 올라가지고 60불 정도 되고요. 미국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지금 한 72불 정도 돼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유가 리스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뭐 과거에 이제 연구를 많이 보면은 그 경험에 의하면은 공급 차질에 의한 유가 리스크가 있고 그 석유 수요가 급등해서 오르는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전자거든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금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원유를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석유 화학 제품을 주요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득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항공산업이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게 그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 흐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다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그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다루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16만 8,500원까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항공주 전자업종 같은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석유 수요를 많이 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걱정해야 될 건 아시아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실제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이 아시아 국가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사우디 원유의 3분의 2를 아시아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거의 80% 이상을 또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사우디하고는. 그래서 사실은 공급에 거의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사우디가 그만큼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급선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사우디가 만약에 생산량이 차질이 생기면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뭐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체 사우디 원유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타격을 받으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이나 가격 문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양 2억 배럴 정도가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수입선을 대체 수입선을 만들어서 장기적 관점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냐에 따라서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수주가 걸릴 것 같아요. 사우디의 정유 시설을 다시 복구해서 이게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주간이 걸릴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 관점의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불안감에 떨어서 석유를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걱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우디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 교수님, 당장 이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 석유화학사들의 타격이 좀 있겠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정제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실제로 석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스트 가격까지 다 합친 석유 제품 가격에다가 원유 가격 뺀 그 마진이거든요. 그게 지금 3분기 현재 한 5.9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유사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석유 도입 단가를 고정화시키면은 결국 원유가 올라가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면 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정유사나 석유화학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정적 영향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좀 문제죠.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부담이 되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좀 타격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흐름도 좀 역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유 시장은 오늘 보니까 국제유가가 크게 좀 뛰었더라고요. 좀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테러 때문에 국제유가가 장중 19% 급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시장에서 그렇고요. 텍사스, 그러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의 텍사스 브렌트용 원유 같은 경우에는 15%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에서 19%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유가가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문제가 됐던 $100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가느냐는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이란이 더 많은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안 되거나 대화 협상이 제대로 안 풀릴 경우에는 불안감이 더 커져서 국제유가는 더 뛸 가능성이 있어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본인들의 산유를 조금 더 줄일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아니면 관계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잘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국제유가가 뛰면 자연스럽게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제유가 오르면은 석유 가격이 오르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반영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르게 되면은 분명히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근데 이게 오르는 게 한 3, 4일 시차가 반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석유 제품 가격,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정유사의 정제 마진 확보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오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소비자죠. 예. 그래서 정부가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가,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이 이제 세금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원가 문제도 많이 또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이제 그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휘발유 가격까지 이제 오르게 되면 서민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는 뭐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정부와 업계 상황 주시하면서 대응책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현실적인 이 유가의 그 급등기, 예. 이 갑작스런 이런 급등기에 나올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뭐 많은 양의 어떤 준비된 양의 정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된다고 하면 다른 수입선들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에 의존하는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략 비축률을 활용한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2억 배럴 정도가 있으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름값이 급등하니까 예. 기름값을 빼주기 위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 좀 깎아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좀 더 장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단기적인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도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단기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세제 혜택 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가장 뭐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사우디 원유 도입이 아까 이제 3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뭐 쿠웨이트라든지 뭐 미국 최근에는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실은 다변화를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이제 다변화하는데 성공을 해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이 어떤 국제적인 문제로 발생했을 때는 예. 많이 제한적이 되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원유 도입 단가를 사실 뭐 선물 가격이든지 뭐 수합 거래를 통해서 많이 고정화시켜서 상당 부분 이제 도입하는데 이제 그 유가 리스크를 많이 해소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그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전략 비축률입니다. 우리도 이제 비축률을 한 108일 정도 견딜 수 있는 비축률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유가가 좀 더 쌀 때 좀 물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버퍼 효과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 공급 차질이 왔을 때도 유가가 이제 급등하지 않는 내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비축률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지막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실내 환기 및 바깥 활동을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을볕은 보약이라고 해서 장시간 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피부 및 안구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되도록 산책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적절한 볕은 비타민 D와 멜라토닌 향상에 도움을 줘 우울한 기분을 날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는 밤에 가끔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28도 선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쯤 늦더위도 주춤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